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에서 출제된 2020년도 학습이론 필수 과목인데요.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2교시의 첫 번째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평은 쉬운 문제는 정말 쉽고요.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13문제의 전반부와 12문제의 후반부를 봤을 때 13문제의 전반부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습이론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약간 쉽게 접근하시지만 나머지를 전공하신 분들은 학습이론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학습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요, 아니 고려해야 될 것은요, 암기입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학습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또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외우셔야 합니다.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25문제에서도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외워주셔야 시험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3문제입니다. 학습에 대한 뇌과학적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뇌과학적, 뇌와 연관된 그 문제가 이번엔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파민은 정적 강화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 신호에 민감한 것이 바로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물이 있잖아요. 1차 강화물이든 2차 강화물이든 강화물이 있으면 도파민이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의 활성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치매와 연관성이 있죠.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성이 있어요. 기억과 연관성이 있겠네요. 세로토닌도 마찬가지, 기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런 걸 외우셔야 됩니다. 아세틸콜린과 세로토닌은 기억,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우방구가 손상이 되면 신체의 왼쪽 부분에 영향을 받죠. 오케이. 자, 우방구가 손상되면 왼쪽, 그 다음에 좌방구가 손상되면 오른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4번은 예전에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뇌의 쾌락 중추에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하는 강화 절차를 실시했어요. 여러분 해설해 보면 올즈와 밀러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 중추를 플레저 센터라고 하거든요. 이 플레저 센터, 쾌락 중추를 이제 보상회로라고도 해요. 보상회로 라고 하는데, 회로입니다. 회로라고 하는데, 뇌의 딱 중간 정도의 쾌락 중추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전기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쾌락 중추이다 보니까, 자, 강화가 되어서 그 올즈와 밀러의 실험에서 쥐의 뇌에 이것을 해봤는데, 그 쥐가 쭉 관찰을 해보니 시간당 평균 2000번씩 레버를 누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들어가게 해서 쾌락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평균 2000번씩 누르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자극이 종료되었어요. 자극이 종료되었어요. 자, 소거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된 건데, 소거 급격히 나타납니다. 소거가 급격히 나타난다. 여러분 해설해 보면은 4번에 소거는 급격하게 나타난다,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극이 종료되면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거울 뉴런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도 발견된다라고 해요. 영장류, 조류, 영장류나 원숭이 이런
그 다음에 조류, 여기에서 발견된다 해요. 물론 인간에게도 있고요. 자, 거울 뉴런, 거울 미러요, 신경세포라고도 합니다. 자, 서로 이제 거울처럼 인간이 원숭이 앞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합니다. 그러면 특정한 움직임을 이제 보고 있겠죠. 특정한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앞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특정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 수행할 때와 다른 개체, 앞에 있는 그 다른 개체가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 관찰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거울 신경세포,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비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러라고 한 건데, 여기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영장류, 조류, 동물에서도 이런 것들이 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맞고요. 다음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가소성, 신경가소성이라고도 합니다.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플라스티시티는요, 재조직이라든지 수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 보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뇌신경, 뇌세포는요, 오래되면 쇠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대요. 이런 것들이 뇌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신경 가소성은 경험의 결과로, 다른 말로 환경, 학습,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러한 결과로서 뇌가 연결을 재조직하거나 수정하는 능력을 신경 가소성, 뇌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학습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뉴런 간의 새로운 시냅스를 발달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소성을 보인다. 신경 가소성은 환경 자극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요, 활발하게 일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 자극이 풍부할 때죠. 환경 자극이 풍부할 때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야 돼요. 탈락. 신경 생성입니다. 신경 생성은 뭐죠? 신경 생성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성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성인기에도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해마라고 하는 것이 기억중추인데요. 이 기억과 연관된 부위인데, 해마 같은 경우는 오래된 세포는 쇠퇴가 되고, 또 기억을 위해서 성인에도 계속해서 기억력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신경세포,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신경생성은 뇌의 특정 부위 손상 시 그 영역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특정 부위가 손상이 됐어요. 손상이 되면 그 신경이 새로 만들어져요. 생성이 돼요. 그러면 회복에 영향을 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주 조금씩 신경세포가 자라난다, 생성이 된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쉽게 접근하세요. 쉽게.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각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각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성 하면은 여기 보면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키스 도슨 법칙, 여키스 도슨 법칙에 의하면,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각성 수준이고 하나는 수행 수준인데, 여기가 이제 수행 수준이고 여기가 각성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유형이라 하지 않고요, 역유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역유형. 그래서 각성 수준이 적절할 때 수행 수준도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수행 수준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유기체가 현재 경험하는 가로, 내적 에너지 수준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성한다. 각성한다. 그러면 내적 에너지예요. 내적 에너지. 내적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공황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죠. 각성이 너무 높으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계, 항진 이런 것도 일어나고 호흡의 곤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 기억, 니은 모두 맞고요. 이것은 틀렸죠. 역유형이라고 해야 돼요. 역유형. 이게 역유형이잖아요. 역유형. 그 다음에 망상 활성계. 이 망상 활성계를 우리가 뇌간각성계라고도 합니다. 그럼 힌트 나왔네요. 이렇게. 망상 활성계는요, 뇌의 전체 영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각성이라든지 집중 이런 것에 관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상 활성계는 각성, 흥분, 집중 등에 관여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외워야 되죠. 망상 활성계는 각성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고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망상 활성계는 뇌간 각성계라고도 하는데, 자, 망상 활성계는 각성에 관여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기억, 니은, 니을입니다. 답은 죄송합니다. 니을이 빠졌네요. 그렇죠? 니을을 넣어주세요. 기억, 니은, 니을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이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조건 자극이 있습니다. 새로운 중성 자극이 유사할 때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종소리가 있어요. 이 종소리와 새로운 중성 자극, 유사한 자극이 있다. 종소리를 조건 자극이라 하고 이와 유사한 자극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유사할수록 그랬잖아요. 변별이요? 아니죠. 변별은 구분하는 거잖아요.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야 돼요.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기억 탈락. 무조건 자극은 먹이, 중성 자극, 간의 연결에 관심이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자극을 unconditioned stimulus. 그죠? 오케이. unconditioned response. 무조건 반응이죠. 여기에다가 UCS가 여기에서 먹인데 이것을 중성 자극과 결합을 시켜요. 결합을 시켜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번, 이게 2번, 그 다음에 3번이죠. 뭡니까? CS, CR이죠. 이게 중소리예요. 침분비예요. 이걸 우리는 무조건 반사, 이걸 조건 반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 중요하죠. 먹이와, 즉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의 연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좀 썼습니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있다, 중독이 있다,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개념이 뭐예요? 자극과 반응의 관계예요. 자극과 반응의 관계라고요.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그 다음에 중독이 생겼다. 그 말은 어떠한 자극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독이라 이야기하죠. 웬만한 거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어요. 내성과 중독은 맞습니다. 레스콜라 와그너의 모형은 잠재적 억제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레스콜라 와그너를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실제적인 UCS의 강도하고 그 다음에 피험자,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어떤 기대 강도랑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이 녀석 CS가 활성화가 되느냐, 흥분성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억제성이 나타나느냐,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레스콜라 와그너인데요. 자, 보세요. 요 잠재적 억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 잠재적 억제는 좀 이따가 해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레스콜라 와그너는 실제 UCS,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UCS의 강도하고 그 다음에 피험자의 기대 강도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여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진짜 세요. 기도 강도보다. 그러면 이 CS는 흥분성이 높아지겠죠. 흥분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피험자의 기대 강도가 더 커요. UCS가 무조건 자극이 별로 강도가 약해. 따라서 이거는 조건 자극에 억제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억제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셨잖아요. 이해되셨죠? 잠재적 억제는 뭐냐면, 이 잠재적 억제는 사전의 경험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사전 경험이 조건 형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전 경험이 조건 형성을 방해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걸 이제 잠재적 억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만약 이미 개가 먹이 그릇 없이 종소리와 먹이만 조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경험이 이제 먹이 그릇 없이 종소리와 먹이로 조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후에 먹이 그릇하고 종소리를 연합을 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 잠재적 억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억제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잠재적 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됐죠? 자, 사전 경험이 뭐죠? 종소리와 먹이가 먼저 조건 형성이 됐어요. 조건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먹이 그릇하고 종소리를 연합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억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잠재적 억제의 개념은 뭐냐? 무조건 자극하고 먹이죠? 먹이 그릇. 아까 그 사례 본다면, 무조건 자극은 먹이 그릇인데, 이것이 연합된 적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먹이 그릇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없는 종소리, 중성 자극은 이미 조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조건 자극, 조건 반응의 연합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간단하게 이거예요. 사전 경험이 조건 형성을 방해하는 것을 잠재적 억제라 해요. 레스콜라 와그너와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레스콜라 와그너는 우리가 앞에서 UCS, CS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죠, 이건 고전적 조건 형성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 관련이 있다. 다만 잠재적 억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말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분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플로우라고 하는 몰입이 있어요. 몰입. 제가 이제 교육학 박사 논문을 이 학습 몰입 이론을 썼거든요. 플로우 이론을 썼는데, 이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에 해당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의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즐거움이란 게 있어요. 즐거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재적 동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이거는
좀 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외재적 동기는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외재적 동기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불필요해요. 그러면 내재적 동기도 낮춘다라고 해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이 생겼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이 불필요한 건 아니죠.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이 외재적 동기인데 이런 것을 받았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언어 피드백을 받았다. 칭찬. 이런 것들을 받으면 또 내재적 동기는 올라가요. 그래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이게 높아지면 이게 낮아진다. 이걸 부적 상관이라 하잖아요. 항상 부적 상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부적 상관은 아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로 불필요한 외재적 보상은 내재적 동기를 낮추기도 해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외재적 보상. 대표적인 게 칭찬이잖아요. 이건 내재적 동기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재적 보상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것도 외재적 보상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내재적 동기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정적 상관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적 상관이 볼 수도 있으니 항상 부적 상관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저 2번 지문 자체가 부적 상관이에요. 이렇게 못을 박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성취감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거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퇴색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이 자율성은요, 우리가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게 자율성이 주어진 거거든요. 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과제에 끊어요. 외적 보상이 더해지면은 이 내재적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해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내재적으로 동기화가 됐어요. 내재적으로 동기화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적 보상이 더해졌어요. 외적 보상이 더해지면 요게 퇴색될 수 있어요. 요게 퇴색될 수 있어요. 내재가. 그래서 내적 동기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동기의 감소는 뭐냐면 내재적 동기의 퇴색이에요. 내재적 동기의 퇴색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5번 문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데스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입니다. 여러분 실력 따지기에 보면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이론서에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개념 중에 하나가 자발적 회복이란 게 있어요. 옳은 것은입니다. 이 자발적 회복은 조건 형성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소거가 됐어요. 사라졌는데 여러분 해설에 나온다시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조건 자극, 종소리를 다시 줬더니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보다 세지는 않지만 회복이 되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고 후에 추가적 훈련이 필요한 절차다라고 했는데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이라 하면은 먹이 주고 종소리 치고 이 두 가지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훈련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종소리만 치는 거예요. 조건 자극만 주어지니까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강화를 받았던 행동이 다시 출현하는 현상이다. 이거는요, 복귀라고 해요. 복귀.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강화를 받았던 행동이 속옷이 다시 재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복귀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 회복과는 좀 다르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나타나요. 조작적 조건 형성, 강화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둘기 실험에서 비둘기가 원반을 막 쪼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원반을 쪼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 형성이 됐어요. 소고가 됐어요. 자, 소고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날개를 퍼덕이는 훈련을 해요. 비둘기가. 그러면 날개를 퍼덕이는 훈련은 앞에 했던 원반을 쪼는 행동하고 훈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개를 퍼덕이는 훈련, 이런 것들을 강화 훈련을 하면서 이걸 소골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과거에 강화를 받았던 행동이 다시 출현해요. 속을 했더니 다시 그 비둘기가 원반을 쪼는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자극 없이 무조건 자극만 추가로 제시하는 절차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종소리를 줬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 자극이 필요한 것이죠. 조건 자극을 줬더니 다시 조건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시간이 흐른 후에 소고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진행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발적 회복이란 말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학습이 소고 절차에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사라졌으면 회복이 안 되죠.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학습이 소고 절차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자발적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발적 회복의 개념만 잘 잡아 놓으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도 조작적 조건 형성의 적용 사례예요. 이번에는 스키너의 고전적 조건 형성의 사례예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문제가 좀 덜 나왔고, 여기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문제가 더 많죠. 옳지 않은 것은. 다시 씁니다. 자극과 반응의 관계예요.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을 잘 보세요. 소음, 맛 혐오, 인기 있는 모델, 긍정적 이미지 되셨죠? 그 다음에 무서운 장면, 공포. 4번은 패스. 범죄 뉴스, 편견. 보세요. 앞에가 자극이고요, 뒤에가 반응이에요. 앞에가 자극이고요, 뒤에가 반응이에요. 앞에가 자극이고요, 뒤에가 반응이에요. 앞에가 자극이고요, 뒤에가 반응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사례가 돼요. 쥐가 설탕물을 마실 때 소음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설탕물에 대한 맛 혐오가 학습돼요. 인기 있는 모델이 A 제품을 광고하잖아요. 그럼 A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학습이 돼요. 무의미 철자를 보던 중에 무서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럼 무의미 철자에 대한 공포가 학습이 돼요. 무서운 장면이니까. 그 다음에 범죄 뉴스에서 특정 국가의 사람이 나왔어요. 그 국가 국민에 대한 뭐가 생겨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범죄 뉴스가 나온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4번은 뭔지 아시죠? 아침에 머리를 감는 날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시험 보는 날은 머리를 감지 않아요. 뭐죠? 미신행동이죠. 징크스.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죠. 이거는 행동과 결과예요. 행동과 결과. 자, 봐요. 아침에 머리를 감았어요. 그러면 행동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망쳤죠. 이 행동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행동 안 하죠. 만약에 좋은 행동이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 행동을 계속 하겠죠. 근데 좋은 결과 안 나타나면 그 행동을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 들어갈게요.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강화계획 문제예요. 강화계획이니까 이것도 스키너와 연관성이 있겠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힌트는 여기 있어요. 15분. 15분. 시간이네요. 시간 계획이에요. A씨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15분간 빵을 구우면 가장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은 반죽을 오븐에 넣고 딱 15분 가까워지면 오븐 안에 더 자주 쳐다봐요. 들여다봐요. 왜? 15분이 제일 맛있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시간이죠. 일정한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쉽다고 한 거예요. 고정간격입니다. 고정간격 리스판스 스케줄 강화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리. 고정간격 레인포스먼트 스케줄. 답은 4번입니다. 하나씩 써드릴게요. 변동 비율 강화는 뭐예요? 이게 이제 반응률이 제일 높죠. 반응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고, 이거는 일정하지 않은, 그럼 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적인 횟수. 고정 비율은요, 일정한 횟수. 시간이 아니에요. 비율은 횟수예요. 변동 간격은 평균 시간이죠. 일정하지 않은 시간이니까 평균 시간. 고정 간격은 일정한 시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연속 강화는 계속 주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가 간헐적 강화 계획이죠. VI, VR, FI, FR. 변동 간격, 변동 비율, 고정 간격, 고정 비율. 요 네 가지가 간헐적 강화 계획이에요. 간헐적 강화 계획.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들 실력 따지기에 나오는 그 도표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오류가 하나 있어요. 해설의 5번. 해설의 5번에 오류가 하나 있는데 꾸준한 장기적인 노력,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귀인의 속성에 대한 분류가 옳은 것은입니다. 그 학습 상담학 총수에 나와 있는 그 도표, 그리고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도 원서 내용까지 넣어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와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내적, 안정적,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거냐, 외부적인 거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정적인 거냐, 아니면 불안정적인 거냐, 이 통제 소재죠, 통제 소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표로,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도표를 좀 보셔도 돼요. 이쪽에 이제 안정성이 있어요. 안정성이 있는데, 구분이라 할게요. 구분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통제 가능을 쓰고요. 그렇게 돼 있죠? 통제 소재. 이렇게 하지 말고 헷갈리시니까 여기를 내적이라 하고 여기를 외적이라 하고, 그럼 여기는 안정, 여기는 불안정이라고 쓸게요. 자, 이게 이제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내적인 것에 통제 가능한 것이 있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 있고요. 외적에서 통제 가능한 것이 있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외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적인 것에 뭐가 있느냐? 능력이라고 하는 거, 노력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의 기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뭐 적성이란 것도 있어요. 적성이란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적성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어요. 능력이나 적성. 그래서 여기 이제 적성 부분이 있는데 내적인 부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은 안정적인 거지만 노력이라는 것은 보통 불안정적인 거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노력은 불안정적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에 꾸준히 하는 거, 장기간의 노력은 바로 안정적인 거다라고 해요. 자,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니까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특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능력과 적성인데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통제 불가능한 요소인데 이것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거죠. 적성이 잘 변하지 않고 능력이 변하지 않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능력과 적성이 들어가요. 능력과 적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불안정적인 것에 뭐가 있느냐? 항상 너는 기분이 왔다 갔다 해 이런 거죠. 기분.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시험 당일 건강 상태라 있는데 그냥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불안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통제의 어떤 통제를 하기 어렵다. 자기 자신이. 여기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노력은. 그래서 머릿속에 노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잘 기억하시되 이게 장기적이냐 일시적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요. 꾸준한 장기적인 노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자, 외부적인 것을 보려고 해요. 외부적인 것은 뭐 운이라든지 과제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의 편견, 선생님이니까 외부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것을 먼저 해볼게요. 통제 불가능한 것은 과제 난이도라든지 그거는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운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되게 난이도가 좀 조절되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서 안정적인 것에 과제 난이도, 통제 불가능에 과제 난이도가 들어가요. 난이도가 들어가고 운이 여기에 들어가죠. 운이라는 것은 불안정적인 거예요. 상당히 불안정적인 것이고 운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운은 불안정적인 것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의 편견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되게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편견이 안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타인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 운이 있다 없듯이 타인의 도움도 있다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안정적인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거 문제 풀면 돼요. 요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된다고요. 자, 여기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이건 통제가 가능한 요소예요. 자기 자신이 통제가 가능한 요소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귀인은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귀인은 원인을 따지는 거다. 와이너의 귀인 모형인데요. 한번 하나씩 보시죠. 옳은 거랑 능력 적성 여기입니다. 내적 맞나요? 안정적 맞나요? 통제 불가능 맞나요? 여기 보세요. 내적 맞나요? 안정적 맞나요? 통제 불가능 맞나요? 네. 과제 난이도. 내적 맞나요? 네. 불안정적 틀렸죠? 이게 안정적이에요. 통제 가능하나요? 아니, 통제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운이나 우연한 기회가 있어요. 운만 보시면 돼요. 운 외적 맞나요? 네. 안정적 맞나요? 아니, 불안정적이다. 통제 불가능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시험 당일 기분 상태가 나왔어요. 시험 당일 건강이나 기분. 여기 있네요. 외적 아니죠. 내적에 들어가요. 안정적인가요? 아니, 불안정적이에요. 통제 가능 맞나요? 아니요, 통제 불가능. 세 개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꾸준한 장기적인 노력이에요. 장기적인 노력은 내적 맞나요? 네. 불안정적 맞나요? 아니, 안정적이라고요. 이걸 안정적. 통제 불가능 맞나요? 통제 가능하죠. 노력은 통제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해설에 5번을 봐주세요. 5번을 보면 꾸준한 장기 노력에 내적 돼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바꿔주세요. 이걸로 수정하셔야 돼요. 안정적으로 수정하시고 통제 가능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틀렸고요. 자, 답은 1번입니다. 되셨죠? 네. 요거 하나 잘 알아놓으시면 돼. 이건 또 나옵니다. 시험에.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니까 이거 하나 도표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건지 아시죠? 10번. 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관계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편도체는 정서 기억과 연관성이 있어요. 맞고요.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거 맞습니다. 편도체와 해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해마는요, 서술적 기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술적 기억에 일화적 기억 이런 것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화가 있으면 그것이 내 기억에 새롭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해마고 서술적 기억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에 있는 기저핵이 있잖아요. 기저핵. 기저핵은요, 절차적 기억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습관적으로 절차를 밟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습관적으로 절차를 밟잖아요. 이게 다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저핵이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저핵은 수위운동이나 절차기억이나 안구운동이나 인지, 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절차적 기억은 기저핵, 소술적 기억은 해마.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정엽이 있어요. 두정엽은 공간적 특성에 대한 사고. 네, 맞습니다. 우리 공간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공간적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이 두정엽이다. 두정엽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신체, 체감각입니다. 체감각. 체감각과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두정엽이다. 체감각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두정엽이에요. 전두엽은 유명하죠. 학습 전략이나 주의 집중 등 의식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수립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주의 집중하는 것도 전두엽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축두엽은 청각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두엽은 시각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 정도의 단어만 좀 알아놓으시죠. 1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1번 문제는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이론 원리는 뭐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거죠. 정말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너 컴퓨터 게임 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숙제 오늘 준 거 해. 그럼 컴퓨터 게임 하게 해줄게. 이거죠. 뭐예요?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프리맥의 원리.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행동. 더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행동. 컴퓨터 게임이 이제 하나의 강화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강화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해. 그러면 그걸 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C 학생은 매일 영어 공부를 1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영어 공부를 1시간씩 해야만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공부를 하면 게임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어 공부를 자주 하게 됐어요. 답은 5번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리맥의 원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프리맥의 원리 개념이 가능성 높은 활동이 가능성이 낮은 활동에 대해 강화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 11번에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과정 이론이 있어요. 이과정 이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도피 회피 학습이죠. 도피 회피 학습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우러의 도피 회피 학습인데 여기 안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론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추동 감소 이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추동 감소 이론은 여러분 해설에 나와요. 우리가 어떤 신체 각성 상태에 놓일 수 있어요. 배고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각성 상태인데 이때 추동이 증가해요. 추동이 생긴다라고 하죠. 이 추동이 경험되면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으니까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 식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동기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동기에 따라서 먹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식욕이 생겼으니까 먹게 되면 추동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동 감소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극 대체 이론은 뭐 자극 치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US를 CS로 대체한다라고 했어요. US가 먹이고 CS가 종소리인데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극 대체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자극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극을 치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응 박탈 이론이 있습니다. 반응 박탈 이론은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좀 들어보세요. 쥐가 있는데 그 쥐에게 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극이잖아요. 근데 물 마시는 것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게 이제 자극 박탈이에요. 박탈 시켰어요 이제. 자, 그러면 쥐는 물 마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반응 박탈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쥐에게 물 마시기 행동을 제한했어요. 제한시켰어요. 그랬더니 물 마실 기회를 얻으려고 행동을 해요. 물 마실 기회 얻으려고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지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 박탈 이론에 나오는 하나의 사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되죠? 이제 다 했죠? 오케이. 11번의 답은 5번입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학습된 무력감은 셀리그만이 대표적인 학자죠.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입니다. 학습된 무력감은 리을을 먼저 볼게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혐오 자극이 반복적으로 노출됐어요. 정말 힘들겠죠.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혐오 자극이 들어옵니다. 엄청 힘들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 리을이라서 리을을 먼저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으로 넘어가요. 어떤 행동이 있고 그 결과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인식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건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읽어본 거예요. 코끼리,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를 묶어놨어요. 정말 이제 강철로 된 것에 이제 코끼리가 등치가 크니까 묶어놨단 말이에요. 못 움직이도록 묶어놨는데 그래서 막 저항하죠.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풀어줍니다. 아무리 저항해봤자
안 풀어줘요,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해버리는 거죠. 어떤 행동이 있고 그 결과, 나중에 결과 사이에 관련이 없다. 아, 내가 막 저항했더니 이걸 끌어주면 좋은데 끌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과 결과에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딱 인식되면은 무기력감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던 그 코끼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항상 지쳐 있는 상태,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 있으니까 묶어 놓든 안 묶어 놓든 항상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맞는 거죠. 행동과 결과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인식되면 학습된 무기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노력 부족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숙달 지향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수행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숙달 지향 목표라고 하는데 그냥 성이라고 쓸게요. 수행 지향성이 있어요. 이게 막 헷갈려요, 어쩔 때는. 그래서 이게 노력이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숙달지향성이고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수행지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지면 노숙, 수능이죠. 여기는 수능이고 여기는 노숙이에요.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좀 도움이 되긴 될 겁니다. 헷갈리신 분들은. 그래서 디귿 지문을 니은 지문을 다시 보시면 학습 무력감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노력 부족이라 했잖아요. 이 노력 부족은 여기 숙달지향성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학습 무력감이 높아질까요?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면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높아지질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학습 무력감 생기죠. 다시 할게요. 이 지문이 약간 헷갈리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그 코끼리 사례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학습 무력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자세히 보시면 실패를 노력 부족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 무력감이 생겼잖아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X에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숙달 지향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숙달이고 이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학습된 무력감을 많이 느끼죠. 이렇게 돼요. 숙달 지향성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지향성에 높은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숙달 지향성의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은 무력감을 적게 느껴요. 수행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학습된 무력감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청소년을 지도할 때, 교육을 시킬 때 숙달 지향성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좋아요. 자신의 능력만 믿고 노력은 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자신이 노력을 잘 할 수 있고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교육적인 지도 면에서 더 바람직한 거죠. 자, 니은과 디귿은 탈락, 기역과 리을은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기 니은 지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니은 지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노력 부족 아니잖아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쵸?
성적이 안 올랐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 부족으로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능력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건 또 맞는 것이죠. 왜?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 즉 여기 수행 지향성은 능력을 강조하는 거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학습 무력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해되셨죠? 네. 기억과 리을입니다. 마지막 13번 문제는 망각에 대한 거네요. 망각. 기억과 연관된 부분에 있는 건데 망각도 시험에 좀 잘 등장해요. 망각과 소고가 동일한 의미다? 아니죠. 다르죠. 다릅니다. 망각과 소고는 다릅니다. 소고는 강화를 중지하는 거죠. 관심을 중단하는 것이고 망각은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이건 달라요. 자,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행간섭에 의한 망각은 선행학습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예, 맞죠. 순행학습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전의 것들이 여기에 기억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학습이란 말이에요. 선행학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있는 순행간섭에 의한 망각은 많겠죠. 기억의 왜곡 이론은 억압을 망각의 주된 원인을 본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왜곡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간섭, 억압이 아니고요. 기억의 왜곡 이론은 간섭, 쇠퇴, 그 다음에 인출 실패. 인출을 못하는 거죠. 간섭에 의해서 망각이 일어난다. 쇠퇴에 의해서 망각이 일어난다. 인출 실패에 의해서 망각이 일어난다. 기억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망각의 주된 요인을 하고요. 3번은 참고하셔도 돼요. 역행 간섭이 나왔어요. 망각을 지연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순행 간섭이나 역행 간섭이나 다 망각을 촉진하는 거예요. 망각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망각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과거의 것을 기억 못하게 하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과거의 것이 기억 안 나는 거. 이게 바로 역행 간섭이에요. 그림으로 연상하면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행, 이게 순행. 자, 단서 의존 망각은 이건 소멸 이론이죠. 소멸 이론. 흔적 소멸 이론이라고 하죠. 단서 의존 망각이 아니라 소멸 이론, 흔적 소멸은 소멸에 의한 망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단서 의존 망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호화했을 때의 단서와 인출했을 때의 단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망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호화할 때의 단서와 기억을 끄집어내는 인출에서의 단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이 나타난다. 이것을 단서 의존 망각이다. 단서 의존 망각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어서 좀 적어드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부호화할 때, 암기할 때의 단서와 뽑아낼 때, 기억을 뽑아낼 때의 단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불일치할 때 이거 잘 안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망각이 되는데 이걸 단서 의존 망각이라 한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 망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12문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